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삼국유사의 한 부분입니다. 네, 아주 짧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기록이죠. 맞아요. 신라의 뿌리, 진안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몇 줄 안 되는 글 안에 정말 상반되는 두 개의 기원 이야기도 네, 전성기 신라 수도의 엄청난 규모, 그리고 금이 들어가는 집이라고 불렸던 화려한 저택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은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통일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 과연 어느 정도의 대도시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뭐랄까 아주 귀중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 기록 뒤에 숨은 고대 국가의 정체성과 번영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흥미로운 지점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진안의 기원입니다.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설이 나란히 나와요. 네, 그렇죠. 첫째는 후한설을 인용한 건데 그 유명한 중국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니까 그 유민들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진한, 그러니까 진나라의 진자를 써서 진한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심지어 말도 진나라 사람들과 비슷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요. 이건 뭐랄까 고대 국가의 아주 클래식한 브랜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딩 전략이요? 네,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라 저 위대한 문명 제국의 후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 당시 동아시아의 슈퍼파워였던 중국 왕조와 우리를 연결하면서 국가의 격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권유 마케팅인 셈입니다. 건의 마케팅이라니, 오, 표현이 아주 재미있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좀 헷갈려요. 그렇죠. 최치원의 주장이 나오죠. 네, 신라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은 진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북쪽인 연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갑자기 브랜드 스토리를 바꾸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치원의 주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요? 네, 연나라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 도망쳐 왔는데 고향에 있던 탁수라는 강을 잊지 못해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 이름을 사탁, 점탁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아, 고향의 강이 이름을 따서요? 맞습니다. 이건 앞서 말한 권위 마케팅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건 진정성 마케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진정성 마케팅이요? 네, 우리는 막연히 대제국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탁수라는 강을 건너온 구체적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하. 이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상호 보완적인 장치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는 외부를 향한 권위적인 메시지, 다른 하나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 이 둘을 모두 가짐으로써 아주 유연하고 탄탄한 정체성을 구축한 거죠. 정말 정교하네요. 특히 최치원은 언어적인 흔적까지 제시하잖아요. 신라 방언으로 탁, 족자를 도라고 읽었다는 부분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탁이 지금의 사련이 됐다는 건데 심지어 량이라는 글자도 도로 읽었다고 덧붙여 놨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건 언어학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언어의 발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고 그 흔적이 지명에 화석처럼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거든요. 탁이라는 원래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와 비슷하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사량이라는 다른 한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치원은 그 잊혀진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자신들의 뿌리가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인 셈이죠.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서사를 정교하게 다듬었던 신라가 과연 현실에서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죠? 이 기록의 다음 부분은 그 질문에 대해 상상 이상이었다고 답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처음 보면 오타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바로 그 숫자죠. 신라의 전성기, 수도 서라벌에 있었던 지배 수가 무려 17만 8,936호였다는 기록. 17만 8,936호. 거의 18만 채에 가까운 집이 수도에 있었다니 요즘 기준으로 봐도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가구 수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잠시만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한 집에 5명만 살아도 인구가 거의 90만 명인데 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죠. 당시 기수 수준으로 그 많은 인구를 먹이고 뭐 상하수도 같은 위생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죠? 이건 그냥 우리 국력이 이 정도였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뻥튀기 아니었을까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날카로운 의심입니다. 네. 실제로 학계에서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랫동안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 90만 도시라면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당나라 장안이나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메가시티였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믿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여기서 호가 집을 세는 단위가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구를 잘못 쓴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가구가 아니라 사람이다. 네, 즉 서라볼의 인구가 약 18만 명이었다는 거죠. 인구 18만 명이라. 그래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8세기 무렵에 런던이나 파리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18만 명도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숫자가 수도 서랍을 딱 한 곳이 아니라 수도와 그 주변 위성도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행정상 등록 가구 수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 세금을 걷기 위한 장부상의 숫자일 수 있다. 네, 실거주 인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어떤 해석을 따르느냐에 따라 서라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90만 메가시티부터 18만 명의 알짜배기 대도시, 혹은 그냥 행정상의 숫자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요? 그 숫자가 90만이든 18만이든 실제이든 상징이든 이 기록을 남긴 신라인들의 자부심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아, 우리 수도가 이 정도 규모였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통일 신라의 수도가 당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번영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숫자 자체의 정확성 논쟁에만 빠지면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럽니다. 이 숫자 자체가 신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함께 기록된 1360개의 방이라는 것도 그냥 동네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바둑판처럼 구획이 잘 정비된 계획도시였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고요. 그 번영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35개의 금입택이 있었다. 와,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 금이 들어오는 집이라니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제일 비슷할까요? 돈이 복사되는 집? 아니면 그냥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정도의 느낌일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와 쌓이는 집. 네,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서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최상위 귀족들의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그냥 호화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금입택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신라인들의 대단한 감각과 자부심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어떤 명예의 상징 같은 거였겠네요. 맞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이나 왕족의 버금가는 최고위급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명예였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냥 35채가 있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남택, 북택, 양택, 본피택 쭉 나열됐는데 그중에 정말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의 옛집인 제매정택.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명단이 엄청난 사료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 만약 그냥 서라볼에는 35개의 대저택이 있었다 라고만 쓰여 있었다면 후대 사람들이 에이 좀 과장했겠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부채적인 이름을 심지어 반양사 북쪽, 분황사 위쪽처럼 대략적인 위치 정보까지 곁들여서 기록했죠. 게다가 김유신공의 옛집처럼 누구나 아는 실존 인물과 연결시키면서 이 목록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서울에 비싼 집 많다고 하는 거랑 서울에는 잠실의 일타워나 한남동의 유빌리지 같은 고급 주택이 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후자에 가깝죠.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느낌이에요. 네. 이 35개의 금입택 명단은 통일신라 최상위 지배층의 삶을 찍어놓은 한 장의 스냅 사진과도 같아요. 스냅 사진이요? 네.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서라볼의 도시 구획이 어땠는지, 귀족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18만 호라는 거대한 숫자가 만들어낸 부가 어디로 흘러들어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물증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그렇군요.
오늘 이 삼국유사의 짧은 기록 한 토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신라의 정체성에 대한 정교한 브랜딩 전략부터 네. 그들이 이룩한 도시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그리고 그 부의 정점에 있던 귀족들의 화려한 삶까지 단 몇 줄의 글에서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역사의 재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의 행가를 읽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상상력을 더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금입택 목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수망택은 물이 보이는 집, 상행택은 위쪽 벚나무 집 정도로 그 풍경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름만 들어도 어떤 전망을 가진 집이었을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임상택은 청룡사 동쪽에 연못이 있었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 수망택에 살면 매일 아침 창밖으로 시원한 강이나 연못이 보였을 것 같고 상행택은 봄이 되면 온 집이 벚꽃에 둘러싸였겠네요. 정말 낭만적인데요? 자, 이 이름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집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그 저택의 주인이 되어보는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재미있겠네요. 그 화려한 금이 들어오는 집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밀스러운 회의가 열리기도 했을 것이고 네. 정력 결혼을 둘러싼 사랑과 질투, 치열한 권력 다툼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희로애락도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쵸.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개인들의 삶을 상상해 볼 때 역사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을까요?